많이 떨어진 게 바닥이냐 아니면 그 시점부터 오른 게 바닥이냐. 자산시장은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로 자꾸 행동해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산시장에서 핵 바닥의 정확한 정의는 그 이후로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광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예. 네,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 아카데미 구독자 여러분. 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그동안 되게 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았고 자주 불러주시진 않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호석 대표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굉장히 깁니다. 맞아요.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네. 펀드 매니저 할 때 저는 애널리스트 오래 했고, 맞아. 그리고 뭐 제가 건설 회사 분석했으니까 또 하실 때 건설주가 좋았던 적이 또 있어서. 그런 적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세미나도 가고, 뭐 저녁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런 적이 있죠. 이번에 우리 슈퍼패스 강의해 주시는 김타 기사님하고도 술도 잘 먹고 그랬던 기억이 저희가 납니다. 네. 대화도 많이 하고 맞아요. 그랬죠. 네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작년에 애널리스트 저 한 20년 했거든요. 20년? 네. 그러다가 지난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미래에셋증권 그만두고 이제 혼자 독립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 네. 이거 뭔가요? 어디 진짜 복덕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수수료 싸게 해주냐.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지금씩 뭐 거래할 수 있냐 뭐 이런 거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독립 리서치 회사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하고 자산 시장 분석하고요. 네네. 뭐 굳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에 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서 내고 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정보와 레포트를 제공해주고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뭐 코인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떼놓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이기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금리도 있고 또 총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으니까 이참에 대표님하고 한번 좀 부동산 좀 요즘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사실은요, 주식하고 코인에서 돈 벌면 뭐 할래? 그러면 부동산 산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럼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살 거야. 뭐 그럼요. 좋은데. 네, 그래서 최근에도 코인 올라서 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샀다. 이런 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부동산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를, 전 주식 애널리스트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식과 부동산을 같이 보다 보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사실은 유사하고 거기에서 통찰력도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보셔야 주식도 잘하고 코인도 잘하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주식 투자도 잘하셔야 부동산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을 잘하신다면. 저도 몰랐는데 소름 돋네요. 저도 부동산을 잘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은 같이 밸런스 있게 맞춰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계자산의 구성이라는 게 결국엔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과 기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자산시장의 흐름을 읽을 때도 부동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 특히 대한민국은 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부동산이 빠지면. 뭐 일단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이해가 있으셔야 한국의 주식도 이해가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 얼마 전에 듣는 얘기 중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얘기가, 모든 가상자산의 끝은 실물자산이다. 코인으로 벌면 뭐하냐? 집 사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연결돼 있고 말씀해 주신 얘기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밸런스. 그렇죠. 밸런스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은 약간 주식시장 비슷해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타진 않은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네네. 여기서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왜 혼란스러웠냐면 항상 변곡점은 혼란스럽잖아요. 변곡점에서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더 올라갈까?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 빠질까? 네. 근데 저는 자산시장에서 전제는 뭐냐면 전 보합이 없다고 생각해요. 보합은 없다. 보합은 없다. 상승이나 하락만 있지. 그래서 전 전문가 중에서 보합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아니, 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보합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짧게 횡보. 그러니까 짧게 보는 거죠. 네네. 저희가 좀 긴 관점에서 보면 사실 두 가지거든요. 하긴 결국 오르거나 빠지거나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합을 얘기하려면 변곡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변곡점이 의미가 있다는 건 이 상황을 걸쳐서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변곡점을 유익 있게 보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보합이라고 그러면 변곡점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가면 되지. 맞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지금 시점, 지금 이런 변곡점을 왔을 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시장이 어떤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두 가지잖아요. 네. 하나는 뭐냐면 가격과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가격과 거래량. 뭐 다른 거 볼 필요 있나요? 이거죠. 네. 그렇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좀 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격과 거래량을 보는 건데 보시는 표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주간 변동률이에요. 근데 이 주황색으로 쳐져 있는 건 이제 하락하는 거고 보면 부산은 계속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조금씩 계속 빠지네요. 근데 전국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까지 상승하다가 최근에 다시 하락하다가 아주 최근에 다시 또 서울이 조금씩.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거 집값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벌써? 네, 이런 얘기가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 가격은 이런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하락의 폭이 좀 줄고 있고 서울은 플러스로 전환했고 그다음에 경기나 인천이 마침 이번 주에 플러스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동스러운 상황이죠. 지금이냐? 지금인가? 그렇죠. 뭐 이런 지금인가? 근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자산시장에서 바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바닥의 정의는 뭡니까? 근데 바닥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찐 바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찐 바닥. 이건 진짜 바닥. 근데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에 있는 경우 말고 이건 진짜 바닥. 진짜 바닥.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패턴하고는 다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곤 했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막 급증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동안 있었던 데는 다 털리고 나오고 다시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바닥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산 가격이 오를 때 바닥이란 말을 쓰지 않죠. 안 하죠. 내려갈 때 쓰는데 그렇죠. 바닥이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가 혼동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많이 떨어진 게 바닥이냐 아니면 그 시점부터 오른 게 바닥이냐. 근데 자산 시장은 후자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자로 자꾸 행동해요.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사고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바닥의 정확한 정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후로부터 가격이 올라야 돼요. 찐 바닥이네. 그렇죠. 진짜 찐.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닥이냐라고 얘기하는 건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든지 이렇게 정의해요. 더 이상 안 빠질 거야. 이건 바닥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올라야 돼요. 올라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거죠. 최근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놀랄만한 그래프인데 이게 강남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점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네. 이거 약간 주식 차트하고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면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똑같은 평형대에 30평대 아파트의 그 실거래가를 점으로 다 찍어드린 거예요. 16억 아파트가 2년 만에 24억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다가 2년 만에 거의 16억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쭉 오르다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뒤로 계속 올라야 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뒤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게 바닥인 거지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언제 가격이 왔을 때 바닥이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저는 거래량이 그래서 중요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바닥이 아닌 거죠. 계속 눈치만 보는 거죠. 그렇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지. 있는 거죠. 못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보다 덜 빠졌어. 바닥,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바닥은 아니야. 덜 빠졌으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 그러면 그게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량을 같이 보실 필요가 되게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누가 쫄리냐예요. 이제 파는 사람이 쫄려, 사는 사람이 쫄려.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막 사야 될 것 같아라는 사람이 더 많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쵸. 그죠? 근데 아니고 나는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더 빠질 것 같은데 사람이 많으면 더 빠지는 거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제 부동산의 변곡점을 얘기해 드리니까 아까 그런 지표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가격이 빠져서 오를 거다. 맞아요. 중요하지 않다. 거래량을 물어보시라. 거래량이 거기에서 많이 증가하냐? 거래되면 증가한다. 근데 이때 연도별로 보면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지금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이. 네. 이건 보시면 연도별 거래량이에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네. 물론 절대 수준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량이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낮은 수준이에요. 거래가 거의 안 되네요. 네. 아파트는 많아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래 회전율은 더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10년 전보다 훨씬 더 아파트는 많아졌고, 네. 근데 거래 회전율을 보면 더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는 왜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이에요. 이건 뭔가요? 구입 물량 지수? 이건 뭐냐면 중간 소득의 가구가 네. 대출을 일으켜서 아하. 집을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양을 측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이게 33이잖아요. 네. 100채 중에서 33채는 중간 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이거 지금 6채밖에 안 됩니다. 100채 중에서. 네. 중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소득이 떨어졌나요? 집이 올랐나요? 소득은 사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올라가죠, 우리나라 맞아요. GDP가 그쵸. 올라갔으니까. 그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요. 소득보다 대표님 말씀하신.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결국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이게 주식과 가장 다른 점이에요. 부동산이. 주식은 유효 수요가 풍부해요. 초등학생도 살 수 있어.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그렇죠. 그래서 수요 걱정은 안 해요. 대신 수요가 실제로,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수요에 대한 걱정은 안 한다고요.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부동산은 살 수 있는 수요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시장을 또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하거든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서 그 보통 이렇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강의할 때 네. 몇십만 원 내고 강의를 딱 들으러 가면 네네. 전문가들이 딱 나와서 처음에 이래요. 딱 봐요. 여러분 강남에 다 살고 싶으시죠? 이래요. 이래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럼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강남에 빠져요? 아하. 모두 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거 호카있는데 아닌가요? 아니죠. 네. 왜요?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고요. 마음은 원이로돼. 네. 돈이 없구나. 그게 부동산이 주식과 다른 점이에요. 주식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식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거 살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꼬시기만 해요. 꼬시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꼬셔도요 못 산다고요. 돈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유효 수요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유효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의 너무나도 적구나.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집값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과정이 풀려면 두 가지 해결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소득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가격이 빠지거나. 그래서 단기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있는 사람들이 계속 더 사거나. 그렇죠. 이게 맞아요. 굉장히 지금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저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보면은 분포를 보면은 소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 소득이 너무나도 낮은 건데 사실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은
몇 채씩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정확한 말씀이신데,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이 왜 사냐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가 기대감이 있어야 그렇죠, 사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도 줄고 있다. 아하. 보시는 건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인데 아하.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들. 아하. 근데 보세요. 없구나. 지금 투자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보여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난다? 거래량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기에는 되게 제한적이다. 근데 또 부동산 시장이 다른 게 또 있습니다. 수요가 없다고요. 가격이 빠지지 않아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빠져요. 이유는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공급이 풍부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은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도 물량이에요. 그게 중요한 얘기네요. 그게 집값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주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공급 그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거는 IPO 물량이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누가 많이 파냐, 이게 이제 말씀하신 매도 물량.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IPO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지만 IPO가 된다고 그러는데 시장에서 뭐 안 파는 사람 없고 그래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당연히 네, 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IPO 하면 오히려 요즘 공모주가 더 그렇죠. 공모주는 더 올라가고 더 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동산의 유통시장에서 결정하는 건 결국엔 유통하는 물량이라고요. 그럼 누군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돼야 돼요. 그게 매물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수요가 없는데 살 사람은 없는데. 살 사람 없어도 내가 안 판다고 하면 가격은 그렇지. 안 빠져요. 그렇지. 버티면. 그렇죠. 깔고 앉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최근에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23년부터 좀 많이 늘었네요. 맞습니다. 23년에 4만 원인데 지금 8만 원이고 2배 늘었네요. 맞습니다. 많이 늘었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팔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놓구나, 집을. 네. 네. 근데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미묘한 또 차이가 있어요. 네. 어떤 차이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투자로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강남 아파트 살고 있어서 이제 팔려고 2배가 올랐어요. 네네. 팔고 싶어서 시장에 내놨는데 네. 최근에 20억에 거래됐거든요.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한 21억? 그렇죠. 그 지점이에요. 그렇구나. 그 지점이에요. 네네. 그래서 매물이 증가할 때 일시적으로 호가가 올라가요. 호가는 올라가구나. 그래서 그 호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 아까 우리가 처음 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영향을 미쳐요. 호가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할 때 여러분도 밑에다가 대고 때리지 않죠. 위에다 걸어놓지. 그치. 그런 건 비싼 거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래가 안 되면 쫄리죠. 쫄리죠. 그러면 호가를 낮추죠. 이제 다음 단계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일단은 매도 물량이 증가한 다음 단계는 호가가 내리는 과정. 그 다음에 호가가 내리면 그 가격에 맞는 수요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는 이런 과정이 앞으로 제가 예측하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 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면 삼성전자를 이제 뭐 8만 5천 원인데 8만 6천 원에다 걸어놨어. 근데 내가 이거 오늘 안 팔면 안 되는 거야. 그럼 호가를 낮추겠지만 오늘 안 팔리면 뭐 나중에 팔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누가 파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네네. 계속 나오네요. 너무 재밌네요, 이거. 그러니까 대면 이게 질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식하고 똑같다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뭐냐면 지금 결국엔 예를 이재용 회장님이 걸어놨어. 그래, 안 팔아도 안 팔아, 그거 아니면. 그래서 뭐 블록딜 하지. 그렇죠, 블록딜 하지. 그래서 최근에 블록딜 했잖아. 맞아. 이부진. 맞아요. 블록딜 했잖아. 시장이 안 팔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파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주식은 그러면 누가 팔 때 가격이 떨어집니까? 마이너스를 받아요. 그렇죠? 통장 털릴 때. 짜증나는 매매 있잖아. 털릴 때. 그렇죠. 그게 나올 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반대예요. 돈을 번 사람만이 싸게 팔 수 있어요. 싸게 팔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산 가격보다 낮게 팔지 않아요. 그래서 버티다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경매로 가요. 와, 이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살고 있어. 근데 가격이 빠져. 뭔 상관이야? 내가 계속 살 건데. 안 팔아. 그런데 많이 번 사람들은 팔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낮춰서. 그렇죠. 많이 번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손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손절이 없다. 부동산은 돈을 번 사람에 팔 수 있다. 근데 최근에 그래서 파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야. 먹고 나가는구나. 장기 보유자가 많고 보시는 그래프처럼 60세 이상의 양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60세 이상은 기본적으로요. 오래 보유했고 그리고 투자로 보유한 주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벌었어요. 네네네. 돈을 벌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벌었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좀 유연합니다. 내가 그래서 10억에 샀으면 절대 9억에 못 판다니까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5억이 10억이 됐어요. 근데 9억으로 빠지면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잘 이해하시죠. 자산시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손실에 대한 고통이 더 큰데 여기서 손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이너스 고통이 아니에요. 버는 게 줄어들 때가 엄청난 고통이에요. 맞아. 이해하시죠? 맞아. 손실 회피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마지막에 벌었던 최고점이 나의 그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손실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실이라는 건 자꾸 이제 우리가 행동경제학 얘기할 때 손실 회피를 얘기할 때 마이너스를 얘기해요.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 제가 볼 때 여기서 손실은 내가 벌었던 데에서 얼마나 줄어든가요? 그러니까 배 아픔의 정도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 배가 너무 아픈 거지 내가 지금. 그게 이런 거예요. 왜 고점에서 못 팔았지? 막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식 계좌를 봤는데 원래 1억을 벌었어요. 네. 근데 다음날 갑자기 9천만 원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9천만 원 벌었잖아. 그렇죠. 1억 손실이요. 엄청 고통이요. 맞아. 근데 다음날 이게 8억 5천이 되잖아요. 아니 8,5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고통이요 강도가 더 세져요. 그래서 팔 수밖에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배가 올라서 5억을 벌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떨어지면서 이게 4억이 됐어요. 이 고통이 커요. 이익이 줄어든다는 고통이. 예. 근데 조금만 여기서 빨잖아요. 그럼 매물이 급증할 수가 있어요. 호가가 내려갈 수 있어요. 빨리 팔아야겠다. 이게 올해 제가 앞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예측하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의 호가가 떨어지고 수요는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가격의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죠. 그러네요. 일단 집을 살 거면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이 집을 살 거면 매도하시는 분이 60세 이상인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좀 돈 많이 버신 분인지 체크해보면서 그렇죠. 그러면 협상이 가능하다. 5천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게 가능하겠네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네. 반대였어요. 오를 때는 그렇죠, 반대였어요. 그렇죠. 오를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오를 때는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는 무주택자들. 무주택자 오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누가 사러 온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5억에 주고 사겠는데 5억 5천만 원에 누가 사러 온대요. 근데 이왕 오셨으니까 5억 4천 해드릴게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4천만 원이 올라요. 이랬다고요. 한국의 부동산이. 근데 지금 반대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근데 이제 마음이 급한 거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이익이 줄어들까봐. 더 줄어들까봐. 이익이 줄어드는 고통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5억 주고 사는데 절대 4억은 안 팔아요. 그런데 내가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이익이 났는데 줄어드는 거에 대한 고통. 네. 그 고통의 구간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시장의 변화를 좀 긴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내 집 마련하시는 것보다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왕 이제 60세 이상 매도인 비중 얘기를 드렸으니까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구조적인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시장하고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시는 표는 2023년 말 기준으로 네. 가구주의 연령별 결국엔 자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 가구가 5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70%는 부동산이에요. 근데 연령별로의 편차가 커요.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에 부동산 비중이 53%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동산 비중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60세, 50대 이분들이 집을 사셨을 때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냥 샀는데 올랐어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머물렀으면 이런 상태가 안 돼요. 아. 올라서 팔아서 또 집을 사요. 또 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신혼집을 샀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올랐어. 그 집을 팔고 서울로 다시 들어와. 또, 서울로 들어와서 또 사서 또 한강 근편에 가. 그러다가 또 강남으로 가. 이런 과정으로서 내 자산의 자산 수입이 그리고 자산이 오른 게 다 응축된 게 부동산으로만 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산 구조가 이렇다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저 고령 세대가 사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게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유동자산이 없잖아요. 네. 저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60세 이상의 매도자가 증가하는 게 혹시 저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유동자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의 신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논리에서 제가 이제 좀 궁금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순 부동산의 비중이 뭐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죠. 60세에 네. 80%나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 부채 비율은 낮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막 금리가 막 올라서 대출을 못 갚아가지고 막 문제가 돼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아까 팔 수 있다. 배경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집은요 부채가 많고 이러면 못 판다고요. 갚아나가지. 그래서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내가 유동자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도 집값에 대한 전망이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전망이 높지 않고 내가 벌었던 데서 줄기 시작하면 이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돈을 빨리 벌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 돈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걸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이 지점의 핵심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고령 세대가 네.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요. 고령 세대가 부채 비율이 높으면 절대 매물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버티지. 근데 이게 거꾸로네. 역발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매물이 나오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네. 버티네 오히려. 버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나오는 게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강남에 한 채 들고 있는데 강남을 팔아서 이동해서 그 돈으로 내가 쓰거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자산시장에 큰 판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집을 팔아서요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폭등하겠네요. 제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주식시장 너무 좋게 봐야죠. 그래요? 네.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네네. 오늘 흥미진진합니다. 잠깐만. 부동산 얘기 들어왔다가 우리 주식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애널리스트 할 때. 네. 대표님 제가 오래 했잖아. 엄청 오래 했죠. 그래서 제가 네. 선배님이죠. 뉴욕에 가서 월스트리트 가서 저 비방 만나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국 주식 팔러 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맨날 그랬어요. 한국 주식 싸다. 디스카운트 됐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들이 항상 뭐라는 줄 아세요? 왜요? 너 싼 이유가 뭔지 알아? 그래서 제가 주저리 얘기하죠. 뭐 한국의 뭐 지배구조, 뭐 남북 문제. 맞아. 아니야. 한국 사람이 주식을 안 사는데 왜 외국인이 사냐? 맨날 부동산만 이렇게 사고 있는데. 이거를 저한테 보여준다고요. 한국 주식도 안 사는 주식을 나보고 사라고? 미국은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그치. 미국 주식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 빠지면 정부에서 올려줄 거라고 하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 왜냐하면 모든 가게가 주식으로 몰빵돼 있다고요. 연금 자산의 대부분이 리츠에 있고, 그래서 리츠 주식 빠지면 무조건 샀었어야 된다고요. 맞아. 2배 올랐다고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요. 외국인이 볼 때는 펀드멘탈 이런 거 안 봐요. 이걸 딱 보여주면, 야, 니네 맨날 부동산만 이렇게 사고 있는데 나보고 왜 주식을 사라고 하냐. 대박이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한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그러면 장난 아니야.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인 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호구냐? 니네는 안 섬해도 나 보고 사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거잖아. 그치. 니들도 싫다고 안 사는 애들 내가 니네 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사겠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니들이 얼마나 안 좋으면 안 사겠냐? 이런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 회사 다니는데 자기네 제품 안 쓰면서 팔는 거 똑같잖아. 그러네. 삼성전자 다니면서 LG 건조기 쓰면서. 그렇지. 그 말이 돼요? 더 좋은 거 다 알고 있다. 뭐 안 좋은 거 알고 있다니까 안 사는 건데 이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고령세대 여러분들 부동산 비중이 높으신 분들 부동산 팔라. 이때가 좋은 시점이다 오히려. 네. 팔아서 빨리 자산 확보하시고 고민하시라. 그다음부터 항상 질문이 그래 뭐 하면 돼?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뭐 할 그 거야? 답을 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일에. 그 답을 줘야 돼요. 그게 주식을 사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 답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 아무튼 그게 이현석 대표님 할 일이라고. 알겠습니다. 되게 중대한 역할이라고. 너무 중요하네요, 진짜. 중대한 역할이라고. 너무 중요하네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해 줘야 돼. 그러네. 이분들. 근데 자산가들이에요. 부채 비율 보세요. 충격적이죠. 너무 낮아. 그래서 이 말은 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집값이 뭐 폭락하면 난리 난다 아니에요. 빚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우리나라 집이 지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근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너무 좋게 봐요. 이 자산의 배분 측면에서. 자산 배분 측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전 방향성이 기업을 쪼으면 안 돼. 투자자들이 사갈까 하는 환경을 마련해줘야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배당을 받으면 좀 세금을 좀 이렇게 레인지를 좀 넓게 가져간다든지, 배당 소득에 대한 감세를 비과세 조건을 좀 넓게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팔아서 배당 좀 많이 살 수 있겠구나, 세금을 덜 내니까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해라. 근데 우리나라 기업 좋아갖고 야 배당해, 뭐 자사주 매입해,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해서 꼭 소각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걸 자산을 팔아서 인센티브를 줘서 이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산가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더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1,500만 명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500만 명이 100만 원을 사다가 500만 원을 사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그러면 시장은 완전 달라져요. 그게 출발점이다. 네. 네. 약간 소름 돋았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제 주식 시장을 분석하면 이제 뭐 경기가 어떻게 되고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뭐 물론 그 중요하죠. 안 중요한 거 아니죠.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한국 주식 안 된다고요. 그러네요. 이 돈이 지금 얼마나 여기 묶여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60세 이상 분들이 아파트를 잘 엑시트하고 나누냐를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잘 이제 통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 한국 주식은 무조건 됩니다. 그 돈 가지고 사실은 할 게 없죠. 근데 제가 이제 혹시라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돈 가지고 미국 주식 하러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 줘야 그러니까 돼요. 근데 이 돈이 일로 흘러갈 수 있게 이게 물줄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 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걱정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파격적인 그런 뭐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내가 자산을 투자하는 건 결국엔 내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음에 그 독립한 후에 5년 동안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독립한 이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뭐 5년이라든지 10년간의 그때의 자산 시장의 변화. 그때가 평생의 나의 자산의 투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 65세 이상 70세 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기속적으로 상승할 때의 그 기간을 거쳐왔어요. 1980년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사랑이 엄청 커요. 오르는 거죠. 불패. 그래서 계속 돈만 생기면 부동산만 사왔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변화가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를 스무스하게 일으키지 않으면 나중에 일본처럼 엄청나게 충격이 클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네네네.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해요. 근데 반대로 이 주체가 계속 이루어지려면 40, 50대가 계속 받아줘야 돼요. 근데 40, 50대는 부동산에 대해서 나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서브프라임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정을 꾸리고 집을 필요할 때 가격이 폭락하고 전 세계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 따라서 봤는데. 나쁜 경험을 갖고 있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30, 40대는 더 심해. 자산의 경험이.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미국은 60세 이상이 1980년대에 부동산이 주식이 바닥 찍고 계속 올라오는 경험했다. 오일 쇼크 이후로. 주식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코인도 설명이 돼. 코인은 지금 20, 30대가 좋은 경험을 갖았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좋은 경험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계속 관심 있고 살 거예요. 이 경험이 너무 중요해 보여요. 그러네요.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쵸. 어떤 시장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 보면 처음 들어왔을 때 강세장이었잖아요. 그럼 계속 질러요. 계속 사. 맞아. 약세장이었으면 계속 팔아. 맞아. 계속 보수적으로 안 돼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설주로 돈 번 사람은 맨날 건설 미련 못 버려. 그렇죠. 건설주 맨날 보고 있어. 다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깨는 게 중요한데 그걸 못 깨면 충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 세대의 부동산을 소프트 랜딩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게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냥 가면 이제 충격이 오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좀 사라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더 빠질 수 있다는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이 돈들이 요로 가지 않고 요로 이렇게 국내 주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진짜 선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좋고 정부도 좋은 게 뭐냐면 부동산에서는 세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그렇죠. 또 회전이 되면 거래세든 좋잖아요. 아까 뭐 거래 거의 안 되던데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세금 못 걷는데 뭐.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 시장의 변화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오늘 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자산 시장 전체를. 다 연결돼 있네요. 그럼요, 정말. 그럼요. 그런데 이번 주에 총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 결과를 보셨겠지만 총선 이후에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흥미로운 게 주식시장하고 연결된 게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투자화돼 있는 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피드백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피드백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선거라든지 부동산 정책에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주체는 움직이는 주체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정책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 네.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수요자? 공급자? 아니, 지금 이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이 기조를 볼 때? 네. 막 규제 완화해주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러면 누가 더 기대하고 있냐고요? 매수자? 매도자? 그렇죠. 공급자가 집값 더 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죠. 네네네. 근데 총선을 보고 실제로 총선 끝난 다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누가 실망이 클까요? 네네.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이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식을 자꾸 주식 보시는 분들 많으니까 매수 호가는 별로 없고 매도 호가는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지. 좀 올라갈 수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기대를. 근데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가격을 낮출 거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는 게 다 퍼졌어요. 실적 발표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주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제 샀던 사람도 있고 그걸로 해서 샀어요. 주식을.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는 공급자예요. 그러면 그 실적이 나오기를 기대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는 사람만 기대해요. 없는 사람이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길 바랄 필요는 없어요. 맞아.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 실망은 누가 큽니까? 안 나오면 잘 안 나오면. 아니 잘 안 나오는 게 실제로 나오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누가 실망이 커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팔아서 실제로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빠지는 이유예요. 세론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없고 파는 사람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피드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똑같아요. 그죠? 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사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선거가 끝나도 별로 변화도 없고 오히려 야당이 이기면서 약간 퇴보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럼 실망이 클 거잖아요. 그럼 매도 물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거는 집값이 오를 때도 똑같아요. 집값이 오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오를 때 전 정부에서 규제책이 엄청 나왔죠. 그 규제책에 대한 기대감은 누가 가졌을까요? 매수자들. 그렇죠. 무주택자분들이. 규제를 해줘야지 가격 빠져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그때는 여당이 압승을 했어요. 집값이 빠질 거라고 너무 기대했어. 와, 이제 국회도. 근데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실망이 더 크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집을 엄청 샀다고요. 높은 가격에. 그래서 오히려 실망감이 크면서 집값을 더 끌어올렸어요.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실망감이 커지면서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그 대표님하고 얘기하면서 느끼는 점은 1년 동안 이게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엄청나주셨네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얘기냐면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하시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지표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까지 그냥 전반적으로 그죠? 그렇죠. 결국은 이런 게 가격이 다 연결돼 있고 사람이 하는 거고 주식이랑도 연결돼 있고 뭐 외국인 투자자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다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 얘기할 때 투자화되어 있는 시장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결국엔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누가 더 기대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고 그래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쉽게 말해서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네. 둘 다 기대하지 않은 게 나왔을 때. 그러면 둘 다 움직여요. 그게 대표적으로 코로나였고 그리고 엄청나게 낮은 저금리였고 그런 게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둘 다 동시에 움직여버려. 그러니까 폭등과 폭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건 대응해야죠. 빠르게. 근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그런 과정이 다 숫자로 표현돼요. 제가 오늘 막 시간이 5시간 있으면 그걸 다 증명해 드릴 텐데 네, 네.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다 숫자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보여주는 거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 그죠? 맞아요. 그 총선도 그렇고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통위에서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김창룡 총재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은데 오늘 금리가 많이 빠져요. 채권 금리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창용 총재님이 연준이 뭐 옛날에는 연준이 뭐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좀 덜 중요해졌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탈동조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시장의 판단은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리더라도 우리 먼저 내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가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별로 안 좋으니. 그럼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인 건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금리에 대한 전망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 많이 주잖아요. 네. 지금 이제 오늘 뭐 빠졌다고 해서 계속 빠진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죠. 금리, 부동산 이걸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가 수요 증가를 일으켜야 집값이 오르죠. 그러네. 그 중간 단계가 있네요. 이 중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빼놓고 얘기한다고. 금리 인하되면 집값이 오를 겁니다. 천만의 말씀. 금리가 인하돼도 주택 수요가 못 오르면 어떻게 집값이 오릅니까? 근데 아니 제가 잠깐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도 막 FOMC를 실시에 봐요. 되게 웃기죠.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FOMC를 회의를 보는 사람들의 이유는 그 다음날 뭔가를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잖아. 근데 부동산은 아니잖아. 맞습니다. 부동산은 관계가 없잖아요. 물론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그냥 그 컨텐츠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말씀하신 핵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션 해야 돼요. 액션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거래가 되니까 그렇지.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니까. 근데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주택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그러면 금리 오르면 주택 수요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연결 과정을 꼭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주택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인하폭이 크던지 깜짝 놀라게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인하였든지
이 두 가정이 저는 예측하기 어렵다. 확률이 낮다. 그래서 향후로 금리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올라가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도가 결국에는 그 일종의 민감도라든지 인과관계가 과거보다도 좀 느슨해졌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집값이 많이 빠지는데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3%로 빠져요. 금리가 빠졌는데도 집값이 빠져요. 왜요? 금리가 빠져도 집을 안 사니까. 당연하다. 그러니까 부식과 부동산의 이건 또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꼭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네. 즉 이건 유효 수요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유효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변화가 빠른 거죠. 바로 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금리가 떨어지는데 나 돈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렇죠,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집은 사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는 아니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제 지금 무주택자고 그 집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좀 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주식이랑 좀 달라서 집은 어쨌든 사용 가치가 뚜렷하게 있는 거고 가격, 뭐 한정없이 빠질 수는 없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집은 사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가치 투자. 네. 그러니까 전 가치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쓰잖아요. 네. 근데 전 주식의 가치가 좀 더 비관적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전 주식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GS건설이 10년 전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40%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계속 빠질 수 있다고요. 빠질 수 있다. 근데 부동산은 절대 계속 빠지지 않아요. 빠지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여기에 근접하잖아요. 이 밑으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빠지면 무조건 사야 돼요. 투자로나 네. 내 집이나. 이게 좀 갑자기 이제 태세 전환 같이 느껴지시겠어요? 계속 부동산 엄청 안 좋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갑자기.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가격인 거죠? 가격. 그렇죠. 가격에 대한 판단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빠진다고 해서 나쁜다,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빠지면 사자. 근데 지금 시점이 그게 오고 있는데, 제 전망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 살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꾸 부동산 가격 빠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야, 부정적이다, 너. 비관론자다. 아닙니다. 세상에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장 긍정적인 거는요. 변화를 인정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거예요. 계속 가격이 오른다고 이런 게 제일 부정적이죠. 그렇지. 아니 그럼 언제 삽니까? 집은? 이 사람들이 제일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집값 계속 오른다는 사람들.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요. 그래야 기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제가 집값이 빠진다고 하니까 집 살 준비를 해야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그렇죠. 정확한 조건은 집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것만 보여드리면 네. 이게 우리나라 집값이 2013년도에 바닥이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집값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하락률이 줄어든 거지 절대 가격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반등하죠. 네. 그 뒤로 거래량이 계속 오르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가격이 계속 빠졌지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연도별로 봤지 월별로 보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관점이 2013년도가 바닥이었어요. 이때 사도 늦지 않았어요. 2014년도에 사도 늦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향후로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걸 꼭 보시고 그때 내 집 마련하시고 그때 또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고 그럼 된다. 의외로 부동산 투자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쉬워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주식은 가치가 없다고 하셨지만 이제 내재 가치. 있죠. 내재 가치. 제가 좀 과장해서 내재 가치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용 가치가 없다. 사용 가치는 없습니다. 사용 가치 얘기. 주식 가지고 뭐 사먹을 거야 뭐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래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 이 회사가 버는 가치는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용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주식에 비해서 훨씬 더 락바툼이라고 해야 되나? 확실한 바닥을 받쳐줄 수 있는 건 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기준을 놓고 여러분이 부동산도 사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준비도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처음이죠. 저희 채널에 처음이고 과거에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참 만나 뵙고 너무 인사이트 넘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대표님이 지금 이제 운영하시는 게 있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아니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요거 한번 제가 좋아하는 문구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김영현 작가님의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에 나오는 겨울 들판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그냥 시간 드릴게 좀 약간 분위기 잡고 한번 읽어주세요.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네. 저는 자산시장을 보실 때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여러분들이 겨울 들판을 보시는 것처럼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변화를 읽으실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도시에서 온 놈들은 변화를 못 봅니다. 죽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농사꾼들만이 변화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시장에 참여하면 농사꾼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도시에서 온 놈하고 농사꾼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아는 거죠. 저렇게 될 거라는. 그렇죠. 그 아는 거는 어디에 드냐면 관심과 경험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다면 경험을 배우실 수 있고 그리고 관심은 계속 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데 거래량 증가할 때 사세요. 그러면 그냥 그럼 내년? 내후년? 그럼 그동안 그냥 계속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이건 관심이 아니죠. 그건 도시에서 온 놈들일 뿐이에요. 도시에서 온 놈들이 갑자기 와서 보면 뭘 느낍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산시장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일생의 집을요 세네 번밖에 많이 사도 세네 번밖에 사지 않아요. 그러면 세네 번 살 때 그때만 보실 겁니까? 아니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리고 계속적인 뭐랄까 사실은 우리 HS 아카데미에서 그걸 하시는 거죠. 맞아요. 공부도 그래서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하시라. 그래서 제가 광수의 목적방 네이버 프리미엄 열어갖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열어갖고 계속 글도 올리고 제가 보고서도 제공해주고.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갖고 저만큼 레포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 진짜요? 그 정도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아예 보고서가 아예 없어요. 보고서가 없다. 아예 보고서가 없다. 네. 아예 이렇게 쓰는 보고서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라. 그래서 이 안에서 보시면서 농사꾼 되실 수 있다. 농사꾼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변화를 읽으실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도시에서 온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을 봐도 그 흐름이나 시세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지식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자산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밸런스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광수 대표님의 이야기, 시원시원한 이야기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이 얘기를 더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